우리는 왜 유독 착한 사람들이 먼저 지치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참고, 배려하고, 말 아끼며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힘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큰 실패를 한 것도 아닌데, 마음이 먼저 바닥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원래 착한 사람이 더 힘들어. 하지만 이 말은 위로 같으면서도 정작 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착한 사람들이 먼저 지치는 이유는 성격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살아온 방식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의 시니어 세대는 참고 버티는 삶이 너무나도 당연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집에서는 맞이로서, 부모로서 책임을 져야 했고, 밖에서는 가장으로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건 투정처럼 느껴졌고, 감정을 드러내는 건 어른답지 못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도 이 정도는 참아야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고, 서운해도 내가 이해해야지라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견디는 것이 성실함이고 바르게 사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살아야 가족이 지켜졌고 삶이 굴러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참음이 너무 오래 지속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표현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화도, 서운함도, 억울함도 모두 정리되지 않은 채 안으로만 눌러 담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점점 숨 쉴 공간을 잃어갑니다. 착한 사람들은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늘 남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상황을 먼저 이해하다 보니 정작 내 마음은 늘 마지막이 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더는 참고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지침은 육체의 피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오래 혼자 견뎌온 결과입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건 자책이 아닙니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라고 자신을 몰아붙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잘 버텨왔다. 착하게 살아온 시간은 헛된 것이 아니었고 지금의 지침은 실패의 증거도 아닙니다. 이제는 삶의 방식이 바뀔 시점이 왔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착함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착함이 나를 너무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왜 착한 사람이 먼저 지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다음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덜 지치고 오래 갈 수 있을까? 착하다는 말은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운 말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착한 사람을 떠올리면 배려심이 깊고 이해심이 많고 주변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상하게도 한 가지 공통된 장면이 숨어 있습니다. 늘 양보하는 사람, 늘 먼저 미안해하는 사람, 늘 자신의 마음을 뒤로 미루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자기 포기를 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은 배려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참으면 일이 커지지 않고 내가 한 발 물러서면 관계가 편안해질 것 같아서입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몇 번을 넘기다 보면 배려는 어느새 습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습관이 상대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나를 지우는 방식으로 굳어질 때입니다. 착한 사람들은 갈등을 피하는 데 익숙합니다. 다툼이 생기면 관계가 깨질까봐 걱정하고 분위기가 어색해질까봐 말을 삼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이 불편해지는 건 더 견디기 힘들다는 생각 말입니다. 이 생각이 반복되면 착함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자동 반응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배려와 자기 포기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정말 이해해서 참는 것인지 아니면 말할 힘이 없어서 삼키는 것인지 스스로도 헷갈리게 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마음속에서는 자꾸만 무언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듭니다. 하고 싶은 말은 줄어들고 원하는 것도 점점 모르게 됩니다. 특히 오래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짜 성격보다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이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배려가 몸에 밴 것이지
스스로를 지우는 것이 본래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아야 무사히 버틸 수 있었던 시간이 길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자기 포기가 계속되면 마음이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는 점입니다. 이유 없는 피로 사람 만나는 것이 버거워지는 순간,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상태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마음은 더 이상 밀려나는 걸 견디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나는 정말 배려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는 걸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순간, 착함의 의미는 조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착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새로운 배움이 시작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감정들이 유독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늘 이해해주고 넘겨주고 참아왔기 때문에 화가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끝내 말하지 못한 마음들이 조용히 쌓여 있습니다. 이 감정들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조금씩 시작되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달래며 넘긴 말 한마디,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웃고 넘긴 행동 하나, 내가 이해해야지라며 삼킨 감정들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작은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때마다 착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이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말로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마음속에서 자리를 차지한 채 계속 남아 있습니다. 서운함은 억울함으로 바뀌고 억울함은 자신을 향한 실망으로 이어집니다. 왜 나만 늘 이런 역할을 해야 하는지, 왜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야 하는지, 대답 없는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맴돕니다. 착한 사람에게 유독 감정이 많은 이유는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정리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못한 마음은 정리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감정은 쌓이기만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작은 계기로 마음이 크게 흔들립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괜히 서운해지고 별것 아닌 상황에 마음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 나이에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하지만 그건 약함이 아니라 오래 눌러왔던 마음이 더는 버티지 못하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마음은 이미 오래전부터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중요한 건 이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운함도 억울함도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은 내가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인정하는 일입니다. 아,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하고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처음으로 자신을 이해받는 느낌을 받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많은 감정들은 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견디는 방식으로만 살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 신호를 알아차리는 순간 삶의 방향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독 화를 잘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았고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상해도 웃었고 화가 나도 참았고 마음이 다쳐도 아무 일 없는 척 넘겼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시간은 길었고 그동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화를 안 내는 게 어른이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 마음이 지치기 시작하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는 화를 내지 않아서 무엇을 얻었고 대신 무엇을 잃어버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화를 내지 못한 사람이 가장 먼저 잃어버린 것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감정을 표현할 권리입니다. 기분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선을 그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아 온 것입니다. 화는 파괴적인 감정으로만 오해되기 쉽지만 사실 화는 마음의 경계선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불편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점점 자기 기준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이 괜찮은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 속에서 늘 끌려다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화를 내지 못한 대가는 서서히 드러납니다. 감정 표현을 하지 못한 대신 몸이 먼저 반응하기도 합니다. 이유 없는 피로, 자주 아픈 몸,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는 상태가 그것입니다. 마음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을 다른 방식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너무 오래 억눌려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잃어버린 것은 진짜 관계입니다. 화를 내지 않으면 갈등은 줄어들 수 있지만 동시에 진심도 줄어듭니다. 불편함을 말하지 않으니 상대는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알지 못하고 나는 점점 혼자 참고 견디게 됩니다. 그렇게 쌓인 관계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속에서는 점점 멀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라도 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는 소리를 지르거나 상대를 상처 주는 분노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다쳤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적절한 말로 표현하는 연습입니다. 그 말은 조금 서운했습니다. 그 상황은 힘들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바로 건강한 화의 시작입니다. 화를 내지 못해 잃어버린 것들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느끼는 능력, 나를 지키는 기준,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관계 말입니다. 착한 사람이 꼭 배워야 할 것은 참는 법이 아니라 이제는 표현하는 법입니다. 이 배움이 시작될 때 마음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입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성숙한 태도처럼 보입니다. 상황을 키우지 않겠다는 결심 같고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될수록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참음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가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 이 말은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저 사람도 힘들었겠지. 지금은 내가 한 발 물러서는 게 낫겠지 하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문제는 이 설득이 계속될 때입니다. 마음은 점점 이렇게 배웁니다. 불편해도 말하지 않는 것이 옳고 힘들어도 참는 것이 착한 사람의 역할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참지 않으면 죄책감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때 착함은 더 이상 배려가 아닙니다. 착함이 죄책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참지 않으면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거절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쳐도 선을 넘겨도 관계가 불공평해져도 계속 같은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 선택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이 죄책감은 아주 교묘합니다. 겉으로는 도덕적인 목소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나를 더 깊이 묶어두는 감정입니다. 내가 좀 더 참으면 되지. 이 정도로 힘들어하는 내가 문제지. 이런 생각들이 쌓일수록 마음은 점점 작아지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무엇이 힘든지조차 명확히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또 하나의 위험은 관계의 균형이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한 사람이 계속 참으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말하지 않으니 괜찮은 줄 알고 표현하지 않으니 문제없는 줄 압니다. 그렇게 참는 사람이 감당해야 할 몫은 점점 커지고 마음은 더 빨리 지쳐갑니다. 이때 지침은 관계 때문이 아니라 불공평한 구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참지 않는 것이 나쁜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참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은 공격이 아니라 경계입니다. 이건 힘듭니다. 이건 제 몫이 아닙니다. 이런 말은 착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시키는 선택입니다. 나를 빼고 만든 착함은 결국 나를 소진시킬 뿐입니다.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라는 말 대신 이제는 이렇게 말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참아야 할 일이 아니라 말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한 문장을 마음속에서 허락하는 순간 착함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오래가는 삶이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참는 것을 생각합니다. 화를 참아야 하고 욕심을 참아야 하고 힘들어도 묵묵히 견뎌야 할 것 같다는 이미지 말입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도 참으라고 하셨잖아. 내가 이렇게 버티는 게 틀린 건 아닐 거야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부처님의 가르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참음은 그리 칭찬받는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감정을 눌러버리는 인내였습니다. 화가 나는데 없는 척하고, 억울한데 괜찮은 척하고, 마음이 무너지는데도 웃고 넘기는 태도 말입니다. 이런 참음은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 아니라 괴로움을 안으로 쌓아두는 습관에 가깝다고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서운함이 점점 굳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인내는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보고 더 큰 괴로움을 만들지 않기 위해 지혜롭게 반응하는 태도였습니다. 화가 날 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왜 화가 났는지 알아차리고 그 화에 휘둘리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이것은 억누름이 아니라 이해에 가깝습니다. 이해가 생기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잘못된 인내는 늘 자기 희생으로 흐릅니다. 나만 조금 더 참으면 되지.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반면 바른 인내는 기준이 다릅니다. 이 상황이 나를 망가뜨리는지 아니면 잠시 기다리면 지나갈 일인지를 구분합니다. 나를 해치는 인내는 멈추고 괴로움을 키우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인내입니다. 부처님은 침묵도 마찬가지로 보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수행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될 때를 아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셨습니다. 할 말이 있는데 눌러두는 침묵은 마음을 병들게 하지만 불필요한 다툼을 피하는 침묵은 마음을 보호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참느냐,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선택이냐는 점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너무 오래 잘못된 인내를 미덕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지친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런 인내를 더하라고 격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인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잃게 만드는 참음이라면 그것은 더 이상 수행도 미덕도 아닙니다. 이제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참아야 할 일과 더 이상 참지 말아야 할 일. 이 구분이 생기는 순간 착함은 나를 지치게 하는 짐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힘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인간관계가 늘 힘들다는 느낌입니다. 특별히 큰 갈등이 있는 것도 아닌데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괜히 지치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두고 관계가 힘든 것이 아니라 관계를 대하는 마음의 방향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보셨습니다. 착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맞추는 사람이 됩니다.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고 하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혹시라도 상처 줄까봐 말을 고릅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의 중심이 늘 상대에게 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지금 이 만남이 나에게 편안한지는 뒤로 밀립니다. 처음에는 배려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구조는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문제는 맞추는 사람이 되면 관계가 안정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한쪽이 계속 맞추면 다른 한쪽은 그 맞춤을 기준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하고 점점 더 자연스럽게 요구합니다. 그 과정에서 착한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소진됩니다. 서운함이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지만 그 감정을 꺼내는 법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속으로만 삼킵니다. 부처님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으로 자기를 잇는 친절을 꼽으셨습니다.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나를 해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와 상대를 함께 살리는 마음이지 나를 희생시켜 관계를 유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의 관계가 유독 힘든 이유는 바로 이 경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맞추는 사람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이해하면 괜찮아질 거야. 내가 참으면 이 관계는 유지될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관계는 참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유지된다고 하셨습니다. 진실함에는 나의 불편함을 인정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불편한데 괜찮은 척하는 관계는 오래갈 수 있어 보이지만 마음은 반드시 먼저 지칩니다. 관계를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숨 쉬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긴장하고 있는지. 말을 하기 전마다 조심해야 하고 만남이 끝나면 후회부터 된다면 그 관계는 이미 나에게 과부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관계를 끊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관계 안에서 나를 잃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한 가지를 연습해야 합니다.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연습입니다. 나도 편안하고 상대도 편안한 자리, 그 자리가 아니라면 조금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착함은 계속 맞추는 데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도 상대를 존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그렇게 관계의 방향이 바뀌면 인간관계는 더 이상 버텨야 할 짐이 아니라 숨 쉴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착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지치게 만드는 순간은 누군가가 일부러 상처를 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아무 말 없이 기대할 때입니다. 부탁하지 않았는데도 당연하다는 듯 맡겨지고 고맙다는 말 없이 자연스럽게 요구가 늘어납니다. 그럴 때 착한 사람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기대가 몰리는 걸까? 내가 잘못 행동한 걸까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착한 사람에게 더 기대하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않을 것 같고,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을 것 같고, 결국 해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해주다 보면 그 행동은 성격이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이 사람은 늘 해주는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 참아주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 순간부터 희생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이 됩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아주 날카롭게 보셨습니다. 반복되는 행동은 곧 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업은 벌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내가 늘 먼저 나서고, 늘 감당하고, 늘 참고 넘기면 사람들은 그 흐름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착한 사람의 마음은 점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애씀은 커지는데 인정은 줄어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기대가 말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부탁하지 않았으니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강요하지 않았으니 미안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의 마음은 분명히 무게를 느낍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것 같고, 내가 빠지면 불편해질 것 같아서 또다시 나섭니다. 그렇게 희생은 점점 더 깊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고갈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우는 친절, 나를 소모시키는 배려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관계를 살리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때 착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고 말입니다. 이제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내 책임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들어 온 역할인지 말입니다. 다만 내가 어디까지 감당할 것인지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 선택을 용기라고 보셨습니다. 착하지 않게 되는 용기가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입니다. 희생이 당연해지는 순간 관계는 이미 균형을 잃었습니다. 그 균형을 다시 맞추는 것은 누군가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 나를 다시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착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연습은 더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까지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일입니다. 그 선이 생길 때 보이지 않던 요구는 줄어들고 관계는 비로소 숨 쉴 공간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착하게 살며 참고 견뎌온 사람들일수록 마음 한편에 이런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참고 살아온 시간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결국 다 헛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치기 시작할수록 그동안의 인내가 손해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부처님의 시선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해온 방향과는 조금 다릅니다. 부처님은 참아온 시간을 업보처럼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함 속에서 견딘 시간, 쉽게 화낼 수 있었지만 넘겼던 순간들, 나를 앞세우기보다 상황을 감당했던 선택들, 이것을 고통의 원인으로만 보지 않고 공덕의 씨앗으로 보셨습니다. 다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참음이 나를 완전히 부정하는 방식이 아니었을 때에만 그렇다는 점입니다. 참아온 시간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그 시간이 마음에 흔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그 흔적은 단순히 상처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깊이, 상황을 한 걸음 떨어져 보는 힘, 쉽게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바로 거기서 생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그 시간은 분명히 나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우리는 결과로만 삶을 평가하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보상이 있었는지, 인정이 있었는지, 돌아온 것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면 허무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삶을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길들여졌는지를 보셨습니다. 참고 살아온 사람의 마음에는 이미 많은 공부가 쌓여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덕은 계속 참고 견디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쌓였다는 인정입니다. 이제는 그 공덕을 핑계로 다시 자신을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공덕은 더 버티라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그만해도 된다는 허락에 가깝습니다. 그동안 충분히 감당해왔다는 인정 말입니다. 참아온 시간이 업으로 남을지, 공덕으로 남을지는 앞으로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유로 자신을 계속 묶어두면 업이 되지만, 이제는 나를 아끼는 방향으로 쓰기 시작하면 공덕이 됩니다.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으니 계속 그래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시간은 비로소 나를 돕는 힘으로 바뀝니다. 부처님은 고통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의미 없이 버티지 말고 그 시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참아온 인생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것을 지나온 삶입니다. 이제 남은 선택은 하나입니다. 그 공덕 위에 다시 나를 얹을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나를 지울 것인지 말입니다. 참아온 시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시간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충분히 쌓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착하게 살아온 인생은 비로소 조금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참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익숙한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불편해도 넘기고 서운해도 말하지 않고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또다시 나를 접습니다. 나이는 들었는데 마음의 기준은 여전히 젊을 때, 아니 어쩌면 가장 힘들던 시절에 멈춰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의 참음은 생존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져야 했고, 관계를 유지해야 했고, 버텨야 할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그때의 인내는 선택이 아니라 조건이었고, 그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삶은 그때와 같은 기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상황은 달라졌는데 마음만 옛 기준을 붙잡고 있는 것이 지금의 많은 피로를 만듭니다. 부처님은 삶의 단계마다 마음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고 보셨습니다. 계속 쥐고 가야 할 때가 있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노년은 더 견뎌야 할 시기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분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참음이 미덕이던 시절은 지났고 이제는 평온이 기준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참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함부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화를 내고 관계를 끊고 나만 생각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의 인내는 내려놓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말하지 않아서 쌓이는 감정, 계속 맞추느라 사라지는 나 자신, 이런 것들까지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의 마음 기준은 단순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를 더 편안하게 하는가, 아니면 더 지치게 하는가? 이 관계가 나를 살게 하는가, 아니면 버티게 하는가? 이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예전처럼 의무와 체면, 역할로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마음의 상태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많이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미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감당했고, 충분히 견뎌왔습니다. 더 이상 스스로에게 증명할 것도, 보여줄 것도 많지 않습니다. 이제는 삶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무엇을 허락할지 정해도 되는 시기입니다. 부처님은 늙음을 지혜의 시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더 얻기보다 무엇을 덜어낼 줄 아는 지혜의 말입니다. 그 지혜의 첫걸음은 이 한마디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는 순간 노년의 삶은 비로소 다른 결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참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꼭 마주해야 할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연습, 바로 선을 긋는 법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마음부터 불편해집니다. 선을 긋는다는 말이 차갑게 느껴지고 관계를 끊는 것처럼 오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은 멀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래 가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착한 사람은 늘 상대의 마음을 먼저 살핍니다. 이 정도 부탁은 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거절하면 상처 주는 건 아닐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기준을 낮추다 보면 어느새 선은 사라지고 마음은 쉽게 침범당합니다. 문제는 그 침범이 대부분 악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허락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더 들어옵니다. 선이 없는 친절은 오해를 낳고 그 오해는 착한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자비와 집착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지만 집착은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입니다. 선을 긋지 못한 친절은 자비가 아니라 집착으로 흐르기 쉽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참고 싫어도 웃고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달아갑니다. 그리고 그 달아진 마음이 결국 원망과 서운함으로 돌아옵니다. 선을 긋는 첫 단계는 거절입니다. 거절은 상대를 밀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선택입니다. 이번에는 어렵겠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지켜줍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사실 거절은 설명이 필요 없는 권리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삶은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거리입니다. 모든 관계를 같은 거리로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까이에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적당히 떨어져야 편한 사람도 있습니다. 거리 조절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일입니다. 이 조정을 하지 않으면 착한 사람은 늘 과도한 역할을 떠안게 됩니다. 마지막은 한계입니다. 나의 체력, 감정, 시간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지는 쪽은 나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스스로를 해치면서까지 행하는 선은 바른 길이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이 먼저이고 그 위에 타인을 향한 배려가 올라가야 합니다. 선을 긋는 연습은 처음엔 어색하고 죄책감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관계는 더 단순해지고 감정은 덜 쌓이며 무엇보다 나 자신을 잃지 않게 됩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첫 번째,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이 선이 생길 때 착함은 비로소 나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선을 긋는 법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마주하게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말하는 법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선을 긋고 싶어도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몰라 다시 침묵을 선택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고 부드럽게 말하려다 보면 결국 또 참게 됩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늘 말하지 못한 문장들이 쌓여갑니다. 착한 사람은 말을 할 때 늘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나를 나쁘게 보지는 않을까. 그래서 말의 방향은 언제나 상대를 향하고 정작 내 마음은 뒤로 밀립니다. 그러다 보니 말은 점점 모호해지고 불편함은 전달되지 않은 채 오해만 커집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바른 말이 없는 자비라고 보셨습니다. 마음은 선해도 표현되지 않으면 고통은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솔직함과 공격성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같은 것으로 착각합니다. 솔직하다는 이유로 감정을 그대로 쏟아내면 그것은 상처가 되고 공격적이지 않으려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부정이 됩니다. 바른 말은 이 두 극단 사이에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어정유는 사실을 말하되 상대를 해치지 않고 나 자신도 속이지 않는 말입니다. 말하는 법의 핵심은 너는이 아니라 나는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 대신 그 말이 나에게는 이렇게 느껴졌어라고 말하는 순간 말의 칼날은 사라집니다. 상대를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내 감정은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에게 이 방식은 처음엔 낯설지만 가장 안전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말하면 말은 쉽게 날카로워집니다. 부처님은 화가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는 말을 미루라고 하셨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준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라앉은 뒤에 꺼낸 말은 훨씬 단단하고 부드럽습니다. 착한 사람이 배워야 할 말은 설득의 말이 아니라 존중의 말입니다. 이해받기 위해 애쓰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말입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괜찮고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힘듭니다라는 짧은 문장도 충분한 소통입니다. 처음에는 말 한마디 꺼내는데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연습이 쌓이면 마음속에 쌓이던 서운함과 억울함은 점점 줄어듭니다. 말을 잘한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힘입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두 번째, 이거든 관계를 망치지 않으면서도 나를 지켜주는 말의 기술입니다. 이 말을 배우는 순간 착함은 더 이상 침묵이 되지 않습니다. 말하는 법까지 배우고 나면 착한 사람은 비로소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세 번째 배움입니다. 나를 먼저 살피는 법입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곧바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만 생각하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마음의 길에서 자기 존중은 결코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착한 사람은 평생 남의 상태를 먼저 살펴왔습니다. 저 사람이 힘들지는 않은지, 불편해 보이진 않는지,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지. 이 습관은 미덕처럼 보였지만 그 사이에서 자신의 마음은 늘 점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도 이유를 묻지 않았고 지쳐도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과 자기 존중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라는 생각에 머무는 것이고, 자기 존중은 나는 지금 힘들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마음을 웅덩이에 가두지만 후자는 마음을 돌보는 첫걸음이 됩니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부정하지 말고 정확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보지 않으면 바꿀 수도 내려놓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나를 먼저 살핀다는 것은 거창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루에 몇 번 아주 짧게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괜찮은지, 이 선택이 내 마음을 계속 닳게 하지는 않는지. 이 질문을 처음 던질 때 마음은 어색해합니다. 평생 남만 살피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건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종종 자신의 감정을 과소평가합니다.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지.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괜찮은 편이지.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에는 크고 작음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비교하는 순간 내 괴로움은 설명 대상이 되고 돌봄의 대상에서 멀어집니다. 나를 존중한다는 것은 비교하지 않고 내 상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나를 먼저 살핀다고 해서 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단단해질 때 배려는 억지가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억지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어서 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자기 존중이 관계를 망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착한 사람이 반드시 배워야 할 세 번째, 이거든 나를 특별하게 대접하는 법이 아닙니다. 최소한의 존중을 나 자신에게도 허락하는 일입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느끼고 쉬고 싶으면 멈출 수 있는 권리. 이 작은 태도 변화가 쌓일 때 착함은 더 이상 나를 소모시키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착한 삶은 지치는 인생이 아니라 오래 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쯤 오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결국 착하지 말라는 말인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론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처님도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온 마음의 흐름도 착함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를 소모시키는 착함에서 나를 지키는 착함으로 바꾸라고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문제 삼아야 할 것은 착함 그 자체가 아니라 방향을 잃은 착함입니다. 상대를 위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계속 뒤로 미루고
참고 버티는 것이 미덕이라 믿으며 상처를 받아도 웃어넘기는 착함. 이런 착함은 결국 마음을 닳게 만들고 어느 순간 아무 이유 없이 지치게 합니다. 착하게 살았는데도 허무해지는 이유는 그 착함 속에 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키는 착함은 다릅니다. 이 착함은 먼저 내 마음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이 배려가 자발적인지 아니면 거절하지 못해서 억지로 하는 건지, 지금 이 인내가 관계를 살리는지 아니면 나를 더 작게 만드는지, 이런 점검이 들어가는 순간 착함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말하시기 전에 늘 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지혜 없는 자비는 쉽게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참는 마음은 선해 보일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면 분노와 후회로 돌아옵니다. 반대로 나를 지키는 착함은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벽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경계입니다. 착함을 바꾼다는 것은 성격을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말투를 거칠게 하거나 냉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차분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일입니다. 할 수 없는 것에는 지금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고 마음이 상한 자리에서는 억지로 웃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착함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많은 착한 사람들은 착함을 증명하려 애써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배려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착함은 남에게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착함은 오직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착함을 버리는 법이 아니라 착함의 기준을 바꾸는 법입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착함은 내려놓고 나를 존중하는 착함을 선택하는 것. 이 전환이 일어날 때 착한 사람은 더 이상 가장 먼저 지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오래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너무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힘든 걸까? 이 질문은 오랫동안 많은 착한 사람들을 괴롭혀왔습니다. 마치 착함이 잘못이었던 것처럼, 참고 버틴 시간이 어리석었던 선택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은 그저 운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덜 계산했고 관계를 쉽게 끊지 않았고 자기 목보다 남의 사정을 먼저 살폈을 뿐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한 시대를 버텨낸 방식이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를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나를 지키는 법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것의 정체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선을 긋는 법, 말하는 법, 나를 살피는 법, 그리고 나를 지키는 착함으로 바꾸는 법.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착함에 나를 포함시키는 법입니다. 이걸 배우지 못했을 뿐 인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처님은 길을 잘못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다만 그 길에서 무엇을 배웠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지요. 참고 살아온 인생은 수많은 마음의 데이터를 남겼습니다. 어디까지가 나의 한계인지, 어떤 관계에서 마음이 달아가는지, 무엇을 할 때 가장 깊이 지치는지, 이 모든 것은 앞으로의 삶을 더 가볍게 살기 위한 귀중한 배움입니다. 이거를 배우는 순간 삶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갑자기 성격이 바뀌거나 세상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같은 상황에서도 속으로 10번을 참았다면 이제는 두세 번쯤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관계를 끝까지 끌고 갔다면 이제는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감각이 생깁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꿉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온 인생은 실패가 아니라 전반전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에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할 뿐입니다.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 착함은 그대로 두되 그 착함이 나를 해치지 않도록 방향만 바꾸면 됩니다. 이걸 배운 순간 삶은 다시 가벼워집니다. 관계는 덜 아프고 마음은 덜 지치고 하루는 예전보다 숨 쉴 틈이 생깁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충분히 애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착해져도 괜찮고 조금 더 나를 챙겨도 괜찮은 시간입니다. 그걸 허락하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이 이야기를 함께 오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겁니다. 착하게 살아온 인생이어서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너무 오래 버텨왔기 때문에 지쳤다는 사실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니라 그 시대를 그렇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참는 쪽을 선택해왔습니다.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어른답게 보이기 위해 감정을 눌렀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것을 지켜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은 늘 뒤로 밀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피로는 실패가 아니라 오래 참아온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이제는 성격을 바꿀 필요도 착함을 버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착함 속에 나를 함께 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느끼고 감당이 안 되면 멈출 수 있는 선택. 그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남은 인생을 지키는 지혜입니다. 착하게 살아온 당신의 인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덜 참고 조금 더 편안해져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덜 몰아붙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